호모 커먼스. 호모 커먼스. 새로운 공유제의 개척이라 8장. 삶의 허브가 되는 집이라. 인리어 조상인 수립 채집인들은 종종 여러 가족 단위로 구성된 수십 명의 그룹으로 살면서 거주지에게서 수렵 채집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먹거리에 의존했다. 그런데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면 수렵 채집에 의한 식량 확보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먹거리를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더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이사해서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나와 유라시아를 거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식량이 풍부하다면 수렵 채집 집단은 같은 장소에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식량을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방법과 경쟁 집단으로부터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수렵 채집 생활에서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기보다 매우 예외적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식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지형과 기후 그리고 맹수와 같은 포식자를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보다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 가족으로 구성된 수십 명의 무리는 서로를 도와서 대자연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서로 돕지 못한 그룹은 위험을 극복하지 못하여 사멸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류의 협력 지향성은 잦은 이동과 임시 주거지의 설치 과정을 거치면서 또 자연 선택의 강한 압력을 받으면서 강화되어 왔다. 주거지는 수렵 채집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했으며 대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보호수를 생활 공간으로 사용했다. 바람과 비 그리고 맹수를 피하기 좋은 자연지형을 이용했고 그 중에서 동굴은 밖에서 수렵 채집 활동을 하다가 내부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수렵 채집인의 생활 공간은 기본적으로 모여서 같이 먹고 쉬는 장소에 그쳤으며 거주지의 생활 공간이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40년 만에 전에 불보다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하루가 정착 전 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주지 안에 인공 구조물이 조금씩 들어서고 제작 수준도 점차 높아지면서 거주지는 훨씬 더 창의적으로 조직되었다. 일부 사회에서는 나무 지지대로 오두막이나 천막을 짓거나 매머드 뼈로 출입구 형태를 만들기로 했으며 화로의 빛을 이용해서 조명을 하는 등 거주지 내의 공간을 지정하는 명확한 건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건축을 위한 재료의 도구를 먼 거리에서 운동해서 인적인 네트워크가 수렵 채집 시기에도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거주지는 문화적인 유산으로 남기기 시작을 했다. 프랑스 라스코 동물의 그림은 놀라운 문화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의 작품을 보아도 손색이 없는 소재는 수렵 채집의 상징적인 사고를 표현한 벽화, 동굴 벽화 같은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과 번성을 위해 생활 공간을 공유하면서 재구성하였던 수렵 채집인의 생활 방식에는 분명히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 공동체는 주거를 위해서 건축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가족 구성원과 친족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망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협력을 촉발 강화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들이 모인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공유적인 장소였고 구성원 간의 공급을 바탕으로 애착을 느끼며 서로 연결되고 친숙함, 소속감을 일으키는 사회적인 장소였다. 이동에 용이한 오두막과 텐트가 집보다도 훨씬 먼저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집보다도 규모가 작고 공간적인 구분과 지속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 나타난 집은 이보다도 규모가 크고 내부 공간의 구조화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인류의 거주지가 오두막과 텐트에서 빠르게 집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거주지가 발전해 왔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 수렵 채집인이 살았던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생활 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거주지의 근간적인 구조는 사람과 장소 그리고 주변 환경과 생활 양식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수렵 채집 시기에 갑자기 농경이 퍼지면서 신석기 시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농경과 더불어서 정착 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서서히 퍼져나갔기 때문에 집을 중심으로 한 거주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전하여 오면서 안정적인 정착촌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정착촌 형성의 의미는 집보다도 사람 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관계와 주거는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하였다. 집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공간적인 배경이 되고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주된 장소가 되었다. 농경생활이 본격화된 후에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서 공동체 안에 많은 집을 지어 살면서 더 큰 사회를 만들어 나갔다. 이런 공동체는 어린 기관같이 주거하는 동반자라는 사회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집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의 자원과 문화를 공유하였다. 한편 20세기 이후에 지어진 주택들의 외관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내부의 공간적인 구분이 명확해서 현관, 거실, 식당 이런 걸로 나눠졌고 대개는 부모, 자식이 4, 5인 정도의 가족 단위를 나누면서 이렇게 주택은 전통적인 주택이라는 의미로 가족 구성원이 되어졌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주택도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대가족 기후 변화가 가수가 되면서 주택도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가급적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미래의 좋은 주택은 지속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여야 한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주택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한 해를 끼치거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냉난방 소음 환기와 실내 공기 질 등의 문제를 거주자들이 건강한 안전을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집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전통적인 개념의 집은 가족 단위의 구성원들이 대화하고 먹고 쉬고 자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새로운 용도와 결합될 것이고 미래의 집은 일하고 학습하고 자신을 돌보고 운동하고 정원을 가꾸고 재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생산 에너지를 생산하는 용도로 확장될 것이다. 이렇듯이 우리가 집을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는 주택 공간의 구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공유성과 사생활 보호의 두 가지 원칙 위에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집 구조와 기능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러한 솔루션의 기본 방향은 집을 사회생활의 도피적인 삶의 쉼터라는 개념을 넘어 공동체 소유의 중심이 되는 삶의 허브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삶의 허브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교육은 공동체의 중심이다. 교육은 공동체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방식을 학습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이해를 높이며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은 본질적으로 공유지에 속한다. 어떤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은 기회를 빼앗겨서 교육을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적제한적인 공급에 대해서 수요자의 끝없는 경쟁을 유발하는 제도가 아니라 미래의 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이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의 제한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교육은 또한 공동체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존 듀이 같은 진보적인 교육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미국 버몬트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듀이는 지역 사회생활의 지역의 거리와 주민들을 연결하는 개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학교와 학생들을 교육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육은 사회의 가정시한 문제, 특히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학생들을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시키고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참여와 헌신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커뮤니티 기반 교육은 실제 미국에서 산업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벌어진 생활상의 변화와 사회적인 혼란에 대응하여 사회적인 결속을 만들어내고 커뮤니티 거주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러 면에서 지역사회의 붕괴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오늘날 주의 민주적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교육의 개념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시도의 사회적인 격변은 과거 산업혁명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공동체 교육의 필요성도 그만큼 크다.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교육은 지식의 공유지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공유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교사가 학생들을 학습시키고 그 결과 학생들이 어떤 자격이나 기술을 흡수하여 그 이후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무언가를 탐구하고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에서는 교육이 도구이고 일방적인 틀에서 벗어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제를 공유하고 소개하면서 공동의 탐구 과정이 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교육자와 학생이 공동체를 위하여 만들어가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으로 상상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유지란 아직 누군가의 소유로 할당되지 않았거나 사유화되지 않은 공간이거나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존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간이었다. 이러한 개념은 영국의 산림훈장에 의해 예시되었지만 다양한 때로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제로 존재하였고 또 실행되어 왔다. 이 공간에서 자유민과 평민이 산림이나 토지가 제공하는 천년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 천년자원의 착취와 사유화에 저항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하자 하는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 공유지는 사실 장소적인 의미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형성하는 사회적인 관계와 연대를 의미하며 소유하거나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확장된 공유지의 개념은 학교의 역할과 맞닿아 있다. 학교는 세상과 떨어진 장소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공유지로 특정한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전유되거나 사유화되지 않은 공간으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공유로서 미래의 민주시민을 키우는 민주적인 공동체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특히 지구 공동체와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태계와 사람과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은 공동체에 활기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지식과 기술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의 목적과 방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소적인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 방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자 공간이어야 한다. 미래를 향해 보다 앞서서 나아가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이미 교실의 경계를 초월한 새로운 학습 형태를 시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 스스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 사회는 현재와 같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은 주어진 정보를 수용하는 대의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체계로부터 탈피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 학습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제 사회는 어떤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만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다. 혁신적인 교육은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학습을 넘어 사회의 가치관을 습득하고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민적인 특성을 갖춘 교육이어야 한다. 오늘날 새롭게 시도되는 무크와 같은 온라인 강좌나 테이드와 같은 유튜브 대중 강연은 새로운 교육 형태를 세우고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참여적인 교육, 공유지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 방법은 저명한 교수가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일방적인 정보 제공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대상을 공동체 참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만든 후에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입하는 대상자로 보는 것이고 비판과 토론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참여적인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미래의 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정보학습 교육을 넘어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검색과 분석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자신이 습득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효과적인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학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교육 과정에서 어떤 학습을 제공했는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와 피드백이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의 발전으로 교육 콘텐츠의 전달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 어플리케이션과 전자도서, 학교 간 공유 플랫폼 등 온라인 기반의 교육 환경이 제공되면서 학습의 물리적인 제약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며 자동화된 평가, 학생 간의 상호학습, 개인 맞춤형 과제, 그리고 가상회의 시스템 등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교사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이러한 교육 기술 및 방식의 변화에 힘입어 교사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교육 디자이너이자 코치 그리고 조력자로서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교육 공간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전위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배움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장년 저의 새로운 삶의 설계를 위하여 또 젊은 노인의 사회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과정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장년층과 젊은 노인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새로운 참여자와 생산력을 활동할 수 있게 한다면 생산활동에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이들이 다시 새롭게 생산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런 비단 이들 인구 집단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인구 집단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특성에 맞춰 교육 방법도 교실 교육이 아니라 주거지에서 온라인이나 소그룹 지도 혹은 개별 지도 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육 체계와 자원을 중장년층과 젊은 노인에게도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자원을 공유적으로 재분배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대학까지로 보았을 때 중장년층과 젊은 노인의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을 마친 지가 25년이나 30년을 훌쩍 넘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들은 현대 사회의 부적응자 또는 가치 없는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진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부에도 교육에 적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들 인구 집단은 교육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과 복지 수준에는 교육 참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중장년층과 젊은 노인 인구 집단이 노동시장에서 오래 참여하고 정신적인 능력을 유지하고 건강과 복지를 누리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